자, 오늘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도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발언,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계획을 함께 밝혔는데요. 그 피해자 반응은 또 어떤지 보도 내용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었고 직접 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자, 사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과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과에도 일정한 어떤 공식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너가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 말은 사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죠. 예. 난 잘못 없는데 너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오 시장은 일단 고개를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 사과를 했고요. 자,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사과를 할 때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과를 근거로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겠구나라고 보통 짐작을 하죠. 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 여기 부족했다라는 거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했다. 네. 그리고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른 것을 언급하면서 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가 또 하나의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서울시장으로서 하겠다는 거냐 내용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업무 복귀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를 만나서 상의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오 시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피해자 변호인단이 만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좀 변호인단과 피해자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 중요한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첨단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를 뭐 조금 불식시켜 줄 수 그렇죠. 있을지 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걸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단호한 대처보다는 뭐 정보 발령을 내서 부서 이동을 낸다던가 네. 쉬쉬하면서 일이 묻힌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사실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냥 한 번만 문제가 있어도 아웃.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아웃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2차 가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관용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권고한 게 있어요. 성폭력 성희롱 심의위원회. 이것도 격상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성비 사건 신고 한라인을 개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자체 내 공무원들도 워낙 큰 조직이지만 맞아요. 이른바 출연기관. 서울시 관련된 공사, 그렇게 공단이 치면 때문에 정말 많지 않나요? 굉장히 방대한 예. 조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에 대한 100% 이수 의무제. 그러니까 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보통 의무제가 아니라 권고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이 공무원분들이 요즘 온라인 교육 많이 하는데 온라인 교육했다고 사인해놓고 계속 졸고 있거나 이러면 사실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피해자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제 변호인단 등을 그게 또 통해서 중요하죠. 네, 나왔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이 직접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헤아려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고 공감, 위로, 강한 의지로 서울시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이 계속 강조한 것은 이게 기관장의 호의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되고 네. 조직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 그렇죠. 부분은 대부분 좀 전문가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과정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사과가 당연히 전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사과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죠. 참으로 진정한 사과라는 게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아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사과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육하원칙 배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고 인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존에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처벌하고 또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네. 마무리가 되어야지 사실 사과가 다 마무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 시장이 사과한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의 묵인 방조 의혹 등을 다시 한번 재조사해달라.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재조사해도 새로운 결과 나오기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했는데 이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 의혹이 공개적으로 나오지가 않았고요. 네. 당시에 또 그 분들이 지금 결정직 공무원이라 거의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초기에 좀 더 신속하고 제대로 그렇죠. 된 조사를 했다면 예. 이런 부분이 많이 묻히지 않았지 않겠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성희롱 성폭력 교육 100% 이수 의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서 하든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동영상 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말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을 할 것인가의 부분은 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인사를 전보 발령시키거나 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내부적으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에 보니까 시장 되고 나서 성폭력 뿌리 뽑기 서약식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30여 명이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모든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일테면은 고위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서약식을 한다는 거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공적 선언으로서의 무게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일단은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굉장히 칭찬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 정의당에서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고 한마디 했는데 피해 사실 축소하고 2차 가해에 저질렀던 민주당 서울시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정의당에서 짚었는데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상식의 일입니다. 상식의. 그렇죠.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국가인권이라는 기구에서 나온 결정이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의 관계자들이 사실관계부터 자꾸 흔들려는 글을 유포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거 보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최근에 민심이 왜 돌아섰을까에 대해서 짚는다고 하는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하고 전당대회 하다 보니까 쑥 사라진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네. 재보궐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또 넘어간다면 이 참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고 쇄신한다는데 첫 단추는 잘못된 건 안 보고 엉뚱한 데를 짚는 거 아니란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약간 금기시되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네. 좋은 일이 아니니까 짚고 넘어가야죠. 짚고 넘어가고. 불편하지만 또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네. 불편하지만 다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 특히 지지층에 대한 오히려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더 성숙하게 깊은 성찰을 해서 쇄신의 어떤 동력으로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사과는 긍정평가하는데 저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사과문을 냈다라는 점은 긍정평가를 하는데 성인지의 감수성은 인권 감수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관점이라던가 어떤 성차별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중증 치매 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거는 끝났더라도 앞으로 서울시장으로서 특정 질병을 정치적 비유에 쓰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짚는다면 서울시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좀 앞서가는 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만큼 장애인이라던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차원에서 이 부분 좀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인권 문제 얘기하니까 어제 장애인이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단체들에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장애인 비하 발언한 정치인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이 진짜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난할 때 장애인을 갖다 비유할 필요는 이런 없지요. 거는 앞으로도 네. 여야 정치인들이 다 조심해야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인간으로서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사과하느냐 이걸 좀 모범을 좀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정치 문화도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등 지금 11개 법률을 묶은 인신매매 방지법이 최근에 제정이 돼서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죠. 송문희 박사께서 좀. 네. 우리나라가요. 2015년에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라는 거에 기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방지하겠다는 거에 협약에 가입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인신매매에서 이 매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을 거래하는 것만 한정을 하면서 국내의 인신매매 개념이 국제사회에 비교했을 때 많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신매매 방지법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다 들어보신 거죠. 네. 이런 걸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가 모두 인신매매로 들어갑니다. 즉 단순히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숨기는 것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형법이나 많은 법들, 성매매 처벌법, 뭐 청소년 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 복지법 많은 법들이 흩어져 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통합한 것이죠.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관 부처도요. 여가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때는 많은 혼선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설립해가지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를 인지하면은 이 피해자를 뭐 의료기관에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숙박, 취업, 법률 이런 거에 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도 좀 많은 허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의미 있는 첫걸음은 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 혹시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좀 짚어보죠. 저는 이 법은 굉장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법안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너무 참 혼선을 빚게 혼선을 되죠. 빚거나 네. 어이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 행정 문서를 발송을 하는데요. 거기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문서인데 피해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던가. 예. 그러니까 부처 간에라던가 어떤 조직 간에 예. 이건 내일 저건 이쪽 부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예전에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보호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 피해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짚은 것 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피해 사실 알고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응급조치해주고 중요한 거 의료, 법률, 숙식, 취업 지원 이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통합적이군요. 이 형법에서 예전에요 이 인신매매에 관련된 모집책
전달책 이런 사람들이 너무 처벌 가벼워서 비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계속 반복되죠. 예, 이거 나는 그냥 전달책이었다. 이거 안 통한다. 이건 예. 인신매매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한 것이 노동력 착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불법 알선해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고도 못하고 추방될까 봐 또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렇죠. 병원 가면은 당장 밝혀질까 봐 이런 예. 사각지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착취라는 것이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이게 법이 나눠져 있을 땐 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했다가 이 법을 적용했다가 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신매매라는 형법의 틀 안에 같이 넣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아까 첫 걸음은 됐다,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법이 이제 실효성 좀 더 강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비하게 보입니다. 지금 네. 말했던 그런 인신매매 부분에 뭐 강제 노동력 착취라든가 예.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중간에 뭐 모집책, 연결책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면은 이 법이 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만 한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한 2장을 써봤는데 네. 인신매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왜 2014년에 그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기억납니다. 어제가 네. 장애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못해가지고 오늘 또 예. 합니다. 이 장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데요.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밖에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14년 동안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숙식만 제공하고 돈도 안 주고 도망가면 잡아와서 네. 때리고. 그 왜 잡아왔냐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말이 강아지가 집을 나가면 안 찾아오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이 됐느냐. 숱터진 많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14년을 예,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 지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법들, 즉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을 부당하게 구속해도요. 최고 7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해요. 네. 이러한 많은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 관행, 그리고 재판부에서 양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방지법도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인신매매 처벌특별법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신매매에 있어가지고 보통 한 80% 정도가 여성이나 소녀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은 또 성착취로 팔려갑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인신매매의 대상의 50%는 바로 강제 노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강제 노역됐을 때 주변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무엇보다 처벌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댓글로 오늘 영화계에 이문희 님이 계시면 시사계에는 송문희. 네, 미무수아님.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교수님, 더공감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7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